세계 최초로 우주에 간 동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2호가 라이카를 싣고 위성 궤도로 발사됩니다. 그러나 다들 세계 최초로 우주로 보내진 생명체를 라이카 또는 원숭이 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먼저 우주로 보내진 생명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생명체였을까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독일로부터 기차 300대 분량의 V2 로켓 부품과 설비를 입수해 70여 차례 로켓 시험 발사 실험을 강행합니다. 그 중에는 생명체의 우주 생존 실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생존 실험의 주인공은 바로 노랑 초파리였습니다. 라이카가 우주로 가기 10년 전인 1947년에 우주를 향해 로켓이 발사되었는데요. 수직으로 발사된 V2 로켓은 노랑 초파리와 옥수수 씨앗을 싣고 109km 고도까지 도달했다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위성 궤도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 너머로 인류가 처음 보낸 동물은 다름 아닌 초파리였습니다. 당시 실험 목적은 고고도에서 방사선 피폭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초파리가 들어있던 캡슐은 무사히 분리되어 낙하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수한 초파리를 확인했더니 살아있었고 우려했던 것처럼 돌연변이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인류는 초파리를 우주로 보냈을까요? 초파리는 사람과 유전자가 75%가량 같은 모델 동물로서 우주에서 사람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하기 위해 초파리를 우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박사도 12일간의 우주로 여행을 떠날 때 약 1000마리의 초파리도 함께 했습니다. 지구로 귀환할 때 1000마리의 초파리 중 600마리에서 700마리가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소연 박사는 우주정거장에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는 초파리가 우주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중력에 반응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노화를 촉진하는 과정은 어떤지 보려는 실험 미션을 무사히 완수했다고 합니다. 우주로 보내진 동물들. 초파리가 우주에서 성공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후 1949년에 미국은 V2 로켓을 이용해서 엘버트 2세라는 이름의 히말라야 원숭이를 134km 고도까지 보냈지만 내려올 때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원숭이들을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우주로 보내질 때 원숭이는 마취 상태였으며 비행 도중이나 착륙 직후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59년이 돼서야 에이블과 미스 베이커라는 다람쥐 원숭이가 최대 38G의 가속도를 견디고 우주비행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침팬지 햄은 우주로 나간 최초의 영장류였습니다. 영장류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중에서 가장 사람과 비슷한 침팬지의 우주비행은 인간의 우주비행을 앞둔 예행 연습과 같았습니다. 침팬지 햄은 미국인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기록된 앨런 셰퍼드에 앞서 머큐리 레드스톤 로켓에 탑승했기에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뒤로 머큐리 아틀라스 로켓을 타고 갔던 침팬지 아노스는 소련의 유리 가가린, 게르만 티토프에 이어서 세 번째 위성 궤도 비행을 성공한 영장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소련은 주로 개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951년에 V2 로켓의 복제판인 아런 로켓으로 두 마리의 개를 110km 고도까지 보냅니다. 시간과 데지크라는 이름의 개들은 우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라이카는 위성 궤도 비행을 한 최초의 동물이지만 처음부터 되돌아올 가망이 없었습니다. 위성 궤도에서 지구로 살아 돌아온 개는 벨카와 스트렐카로 유리 가가린에 앞서 1960년에 지구를 17바퀴를 도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인류가 처음으로 달의 궤도까지 보낸 동물은 거북입니다. 1968년에 발사된 소련의 존드 5호는 러시아 거북 2마리를 싣고 달 뒷면을 돌아 지구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사람이 탑승한 아폴로 8호가 달 선회를 한 것은 몇 달 뒤였습니다. 최초로 우주에 나간 지구 생명체. 지금까지는 최초로 우주에 나간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아닌 바이러스나 미생물이라면 어떨까요? 바이러스나 미생물 또한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아폴로 12호 우주비행사들은 2년 반 전에 착륙했던 달의 탐사선 서베이어 3호의 일부분을 떼어 지구로 귀환합니다. 아폴로 12호의 발사일은 1969년 11월 14일로 2년 반 전이면 서베이어 3호는 1967년 5월경에 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베이어 3호에서 가지고 온 카메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쇄상구균이 발견된 것입니다. 방사선이 쏟아지는 우주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카메라 어딘가에서 휴면 상태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연쇄상구균은 유산균목 연쇄상구균과 연쇄상구균 속에 속하는 그람 양성균의 총칭으로 포도상구균과는 대조적으로 하나의 축을 따라 세포 분열이 일어나 마치 사슬과 같이 군체가 성장하는 박테리아의 일종입니다. 이 박테리아를 발견한 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다른 천체로 탐사선을 보낼 때 지구 미생물로 인한 오염 방지책을 마련합니다. 우주견 라이카.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중에 희생된 여러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라이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우주로 인간을 바로 보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까닭에 미국과 소련은 먼저 각종 동물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우주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100km 고도 정도의 저궤도를 향해 동물들을 싣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말라야 원숭이 알버트 1세, 2세, 3세, 4세를 로켓에 싣고 우주로 보냈지만 알버트 사형제는 모두 라이카처럼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록 알버트 2세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지만 세계 최초로 우주로 진입한 포유류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에서 라이카보다 먼저 우주로 쏘아 올린 데지크와 치가는 살아서 돌아오고 추가 비행까지 하는 등 성공적이었지만 데지크의 경우 두 번째 비행에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었고 치가는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잘 돌아오는데 성공한 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물리학자 아나톨리 블라고나라노프 박사가 입양해 그의 가정에서 노후를 보냅니다. 이후 소련의 연구진들은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고무되어 기존에 했던 우주 저궤도 동물 실험을 넘어 아예 지구 궤도 비행을 할 것을 계획했는데 이에 스푸트니크 2호의 개를 태워 인간 대신 우주로 내보내 생물체를 실은 우주선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궤도 비행을 해서 생환한 개들과 라이카 같은 다른 개 후보군들을 물색한 끝에 라이카가 결정되었습니다. 라이카와 알버트를 비롯한 소련과 미국의 많은 동물들이 희생하면서 얻은 귀중한 데이터로 우주선이 개선되었으며 라이카 다음으로 지구 궤도를 비행한 벨카와 스트렐카는 기술이 좀 발전되어 우주선 회수가 가능한 약 3년 후에 쏘아 올려졌기에 다행히 우주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미국 역시 벨카와 스트렐카의 생환 1년 뒤 햄이라는 침팬지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켜서 생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이카라는 이름은 러시아에서 부르는 개의 품종명으로 실제로 우주로 나간 라이카의 당시 이름은 러시아어로 쿠드랴프카였습니다. 원래는 모스크바 시내를 배회하던 떠돌이개로 빈민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 과학자들은 우주로 보낼 개를 길거리에서 찾고 있었고 라이카를 포함한 길거리 개들을 포획했는데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경공을 택한 이유는 길거리 경공들이 스트레스와 극한의 환경인 우주에서 길거리를 떠돌기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었으며 그 중에는 라이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항공의학 연구소에 들어가 쿠드랴프카로 개명되어 알비나, 우슈카라는 개들과 함께 우주견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의 훈련을 받은 끝에 알비나와 함께 두 마리의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고 곧 그를 제치고 라이카가 적임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유는 사람 손을 안 타던 떠돌이 개치고는 매우 영리했고 연구원들을 잘 따랐으며 무엇보다 항상 침착하고 온순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11월 3일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우주 경쟁이 막 시작되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로켓을 편도로 쏘는 것만 가능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지 않고 동물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예정대로라면 라이카는 발사 일주일 후에 자동으로 독약이 든 음식을 먹고 안락사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우주로 나간 지 7시간 만에 3살의 나이로 희생됩니다. 발사 당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당시로서는 아주 완벽하지는 않았던 우주선과 그 열차폐 시스템 때문에 40도 이상의 고온과 고음, 고진동이 한꺼번에 작용하여 라이카는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당시 데이터를 보면 라이카의 심장 박동수가 3배 이상 빨라졌고 심박수가 잠시 정지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라이카가 당시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지 예상하게 됩니다. 라이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데요.
당시엔 미국에게 모든 면에서 지고 싶지 않았던 냉전 시대의 분위기 탓에 이러한 진실이 숨겨졌습니다.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뒤 준비된 장치에 의해 라이카가 편안히 안락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거의 반세기 후인 1999년에야 문서가 공개되면서 처음 진실이 밝혀졌으며, 2002년 10월에 구소련의 과학자 드미트리 말라센코프의 폭로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스푸트니크 2호의 실험 목표는 우주 공간에서의 생물체의 생존 여부와 적응 가능성이었습니다. 비록 라이카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열악한 환경 중에도 지구 궤도에 올라가 무중력 상태에서 5시간 이상을 견디는 것에는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구의 생명체가 발사 시의 충격만을 버텨낸다면 무중력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음이 확실히 밝혀지게 되었고, 추후의 우주 개발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라이카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로켓에 생명체를 실은 채로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벨카와 스트렐카의 성공, 나아가 4년 후인 1961년 유리 가가린의 최초 우주 비행 성공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전 영상에서는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 밖에도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술 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동물들의 희생은 적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류에게 우주과학 발전을 이룰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대상이 동물들의 희생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동물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라이카를 기리기 위해 동상을 만들어 기념비를 세우고 우표와 노래를 만들어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동물 자유연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어딘가 마음이 먹먹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동물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는 광활하고 아직도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신기한 우주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디어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의 대항마 민간 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지난 2025년 1월 16일 뉴욕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대형 로켓 뉴 글렌이 지구 궤도를 향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3분 후 2단 로켓 부분은 목표 궤도에 무사히 진입했지만 1단 추진체 부분은 파괴돼 회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뉴 글렌은 지구와 달, 화성까지 화물을 운반할 우주선인 블루링을 탑재해 운반했는데요. 이번 발사에는 통신 기능만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 글렌이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민간 우주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블루 오리진. 블루 오리진은 2000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발사체, 우주선, 로켓 엔진 등을 제조하며 현재는 우주 관광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 로켓 엔진 판매, 페이로드 발사 대행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온일 실린더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우주 식민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관광 실험 사업 외에 아직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으나 자사 뉴 글렌과 ULA의 벌컨 센타우르를 위해 B4라는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3236대의 인공위성으로 구축되는 아마존닷컴의 카이퍼 시스템 83회 발사 중 12회를 도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뉴 글렌 발사체로 심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첫 시작은 2009년 나사의 우주조약 협정을 통해 4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것부터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2일 블루 오리진은 중궤도 로켓인 뉴세퍼드 로켓의 발사에 첫 실패의 고배를 마십니다. 무인 캡슐을 장착한 뉴세퍼드 로켓은 텍사스에서 발사된 지 1분 뒤 약 8km 상공에서 부스터 엔진이 갑자기 불꽃을 내뿜는 모습을 끝으로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분리된 캡슐은 낙하산을 펼치고 지상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23번째 발사체로 블루 오리진이 상업 비행을 시작한 뒤 로켓 발사에 실패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에서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우주 캡슐도 개발했는데요. 뉴 셰퍼드 페이로드에 탑재되는 우주 관광용 우주선입니다. 우주 캡슐은 카르만선 부근인 1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블루 오리진 우주 캡슐의 첫 유인 비행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기념일에 맞추어 계획하였고, 제프 베이조스 본인이 직접 탑승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0일,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캡슐의 첫 유인 비행에 성공합니다. 뉴 글렌의 이름은 미국인 최초로 궤도 비행에 성공한 존 글렌의 이름을 따서 뉴 글렌이라고 지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발사체들은 이처럼 유명한 우주 비행사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뉴 글렌 로켓은 1740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40초가 경과하게 되면 음속을 돌파하게 되고, 음속을 돌파하고 나서 지상 12km 상공에서 XQ라고 하는 추진체가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발사 후 30만 피트 상공 70km 정도 됐을 때 1단이 분리됩니다. 1단은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세를 다시 잡은 다음에 67km에서 엔츄리번을 가동해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지상 1km 상공에서 랜딩번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제클린 무인 바지선의 6개의 다리를 이용해 무사히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발사에서 1단 추진체는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2단 발사체는 우주상공에서 페어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 용도에 따른 듀얼 페일로드나 군집 위성들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 글렌은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를 자랑할까요? 대표적인 민간 로켓인 펠컨 헤비와 스타쉽 로켓의 중간 정도 크기입니다. 뉴 글렌의 크기는 약 98m 정도 됩니다. 뉴 글렌보다 더 큰 스타쉽은 121m 정도 됩니다. 뉴 글렌은 스펙상 45톤 정도의 무게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13톤의 무게를 달해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 글렌은 1단에 B4 엔진이 무려 7개가 장착되어 있고, 2단에는 B3U 엔진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1단은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엔진 하나당 무려 245톤의 추진력을 갖습니다. 2단에 장착된 B3U 엔진은 액체 수소를 사용합니다. 제클린은 1단 추진체를 회수하는 바지선인데 안정성과 효율성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배입니다. 만약 제클린 위에 1단 추진체가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불의의 사고로 폭발하게 된다면 바다 한가운데 인명사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클린의 길이는 약 116m 정도이고 폭이 46m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클린의 이름은 제프 베이조스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제클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페이스X 또한 추진체 회수 바지선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클린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스페이스X의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바지선을 작게 제작한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블루 오리진의 첫 발사체. 드디어 블루 오리진의 첫 발사체인 뉴 글렌이 불을 내뿜으며 상공을 가릅니다. 발사체는 곧 맥스큐, 가장 로켓이 압력을 많이 받는 구간을 무사히 지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메코 단계에 접어듭니다. 메코는 메인 엔진 컷오프의 줄임말로 메인 엔진을 컷오프한 후에 1단 엔진이 분리되고 2단 엔진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1단 추진체는 바지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번 발사에서는 안타깝게도 1단 추진체는 바지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가 탑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였기에 최종 목표는 달성하게 됩니다. 2% 부족했던 이번 블루 오리진의 첫 발사체인 뉴 글렌이 이번 실패를 계기로 부족했던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다음 발사 때는 완벽한 발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블루 오리진의 발사로 인해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1단 발사체의 메인 엔진 컷오프 후 2단 추진체가 지구 궤도로 올라갔을 때 스페이스X에서는 지구 궤도의 실시간 영상을 스타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뉴글렌에서는 지구 궤도에 올라간 2단 추진체의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다음 발사체를 발사할 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또한 기대해 봅니다. 예전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국가 대 국가로 경쟁했다면 지금은 민간 기업들의 우주 기술 발달로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 대상이 많아진다면 더욱 빠른 우주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아바타를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인류는 외계 행성 판도라에 있는 희귀 광물 언옵테늄을 얻기 위해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와 여러 민간 기업들이 우주 자원 채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자원을 캐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벌어질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아스트로포지는 2025년 26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이용해 소행성 탐사선 오딘을 발사했습니다. 아스트로포지는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소행성 채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최초의 상업적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행성의 채굴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선은 있었지만 채굴 가능 소행성 확인을 최우선 목표를 내건 탐사선은 오딘이 처음입니다.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 500만에서 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2022 OB5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소행성에는 철, 니켈, 백금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금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2022 OB5는 지름이 약 100m의 소행성으로 축구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스트로포지가 미국 로웰 천문대와 행성의 발길을 통해 2022 OB5의 금속 함량을 추정한 결과 M형 행성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딘은 우주로 발사된 지 약 45분 후에 로켓과 분리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00일 동안 비행한 뒤 2025년 말 2022 OB5에 근접합니다. 오딘은 2022 OB5가 0.6마일, 약 966m 떨어진 거리에서 시속 수천 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며 2대의 흑백 카메라로 2022 OB5를 촬영합니다. 촬영 시간은 약 5시간 30분입니다. 오딘의 목표는 촬영한 사진을 통해 2022 OB5의 금속이 풍부한 금속성 행성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또 오딘은 우주에서 소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 행성의 밀도를 계산할 계획입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금속 함량이 더 높습니다. 아스트로포지는 오딘을 통해 2022 OB5의 채굴 가능성을 확인한 뒤 2025년 말 실제 2022 OB5의 금속 함량을 측정하는 탐사선인 베스트리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베스트리는 2022 OB5에 착륙해 자석이 달린 다리를 이용해 소행성이 가진 금속 함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탐사가 성공하면 연말에는 본격적인 채굴용 우주선 베스트리까지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사 또한 2023년 10월 금속형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구에서 무려 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내부 구조가 지구의 핵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9년에 탐사선이 도착하면 지구 생성의 비밀을 밝혀줄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탐사선 푸시케. 탐사선 푸시케는 5개의 패널로 구성된 십자 모양의 태양열 어레이로 약 800평방피트의 태양열 지별 표면을 제공하며 완전히 배치되면 단식 테니스 코트 크기 정도로 펼쳐집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본체는 소형 밴 크기 정도이며 태양 전기 추진으로 구동됩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최첨단 자력계,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기, 다중 스펙트럼 이미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소행성을 발견하자마자 지구로 이미지를 전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양 전지파는 우주선이 지구 근처에 있을 때 2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멀리 있는 소행성에 도달하면 2kW가 조금 넘는 전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헤어드라이어보다 조금 더 많은 전력입니다. 태양 추진 시스템의 추진기는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중성가스와 크세논의 원자 또는 이온으로 가속하여 밀어냅니다. 방출된 이온은 탐사선 푸시케를 우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생성하고 푸른 빛을 발산합니다. 대기에 저항 없이 탐사선은 소행성대까지 행성 간 여행을 하는 동안 지구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km의 속도로 가속됩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약 6년간의 여행이 시작될 때 추진기를 발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점검에 약 100일을 소비합니다. 발사 후 약 2년에서 5년 후에 탐사선은 중력 강화를 위해 화성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5년 후 크루즈 기간이 종료되며 2029년 6월경 우주선의 영상 장치가 소행성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29년 8월 우주선은 금속이 풍부한 소행성 주변에 계획된 26개월 궤도 중 첫 번째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이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지구로 사진과 통신을 보낼 수 있을까요? 탐사선 푸시케가 수행한 나사의 DSOC 심우주 광통신 시연은 현재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기존 전파 시스템 대역폭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심우주 광통신은 화성 비행을 위해 나사의 푸시케 임무가 시작된 후 거의 2년 동안 시연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태양을 공전하는 암석이나 물보다 금속이 풍부한 독특한 소행성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 8월까지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을 탐사할 예정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금속 함량이 높기 때문에 초기 행성의 구성 요소인 핵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측을 통해 우리의 고향인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 채굴이 중요한가? 소행성 채굴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금속형 소행성에는 철과 니켈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백금류 금속이 풍부합니다. 특히 푸시케 소행성의 가치는 수천경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천체물리학자 닐 더그래스 타이슨은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소행성 채굴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자원 확보 경쟁 상대인 미국은 2015년 미국 시민이 획득한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일본도 우주 자원 관련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35년까지 달에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달에서도 가치 있는 자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헬륨3는 단 1g으로 석탄 40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자원으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헬륨3를 먼저 확보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우주 채굴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추진했지만 정부 예산 문제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주 채굴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소행성에서 채굴한 자원으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달에서 얻은 헬륨3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 환경 보호와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인류의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불러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때 금성은 지상낙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해변처럼 따뜻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금성의 실제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성 탐사선이 금성의 실제 모습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탐사선의 탐사 결과 금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금성 표면에서 촬영한 최초의 사진을 남긴 우주 탐사선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은 어떤 곳일까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 행성,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지만 표면 온도는 무려 450도이며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 기압은 지구의 92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유독한 황산 구름이 덮고 있어 마치 거대한 압력솥 같은 환경이죠.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에서 세 번째로 밝은데 첫 번째는 태양, 두 번째는 달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미지는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높은 고온, 고압, 부식성 대기 등의 극한 환경을 가진 행성입니다. 가장 밝을 때의 금성은 겉보기 등급 -4.9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에서 세 번째로 밝으며 A형 주계 열성인 시리우스보다 25배 이상 밝습니다. 색깔도 밝은 노란색이라 화려하기 때문에 비너스나 루시퍼처럼 아름다운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의 태양빛 반사율이 약 70%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몫합니다. 워낙 밝아서 빛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며 대기 오염이 적은 해외 지역이면 땅거미가 지기 직전에 아직 푸른 빛이 남은 하늘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히 보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금성 외에도 화성, 목성, 수성은 물론 토성 역시 어두워지기 전 맨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녁의 서쪽 하늘이나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전 주기는 243일이며 공전 주기는 225일입니다.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느립니다. 또한 천왕성만큼은 아니지만 태양계 행성들 중에선 자전이 특이한 행성인데 뒤집어진 채로 자전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속담은 금성에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금성은 정말로 해가 서쪽에서 뜨기 때문이죠. 태양일은 대략 116.751로 금성의 공전 주기는 금성 태양일의 대략 1.92배에 해당합니다. 기묘하게도 금성의 태양일은 지구와 금성의 회합 주기의 5분의 1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영향으로 궤도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양에서 금성의 이름 자체가 비너스에서 따온 만큼 금성의 지형에 이름을 붙인 때는 여신이나 여성 인명을 따와 이름을 짓습니다. 다만 맥스웰 산 등의 지명은 이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붙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 온난화를 언급하면서 자주 회자되는 행성이며 실제로 온실 효과의 표본입니다.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며 온실 효과로 인해 지표 부근의 기온은 459도에 달합니다. 또한 대륙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에 큰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360m/s나 됩니다. 태풍 매미의 풍속이 50m/s였습니다. 게다가 금성의 대기 압력은 92바로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압의 대기임을 감안하면 금성의 풍속은 아주 빠르며 큰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름이 온통 고농축 황산이라 비가 내릴 때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물론 황산비는 내리다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기 덕분에 다시 증발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쏟아지다가 증발하면서 올라가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땅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혹 도착한다고 해도 황산에 끓는 점이 337도이므로 400도가 넘는 지면에 닿는 순간 무시무시한 고열로 즉시 증발해서 바다 자체가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유독성 황산비가 내리면서도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간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도 미류저군이라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황산 구름이 존재하는 대기층은 금성치고 기압이나 온도, 구성,
물질 비율이 미생물 따위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NGC의 우주의 미스테리 다큐멘터리를 보면 황산 구름 속에서 미생물이 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문학계에서 금성의 대기층에 미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많지만 일단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 궤도가 작으므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직후에 잠시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천구상에서 금성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금성을 중심으로 태양과 지구가 약 47도 각도로 위치하였을 때입니다. 이때를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요. 금성의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이각일 때 지구에서 보면 반쪽만 태양 빛을 받아 반달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금성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금성이 태양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의 반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며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멀어질 때는 완전한 동그라미 모양이고 당연하지만 지구에 가까워지는 초승달 시기에는 그만큼 금성의 크기도 크게 보입니다. 쌍안경으로도 초승달 모양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초승달에 가까워질수록 천구상에서 태양과 금성 간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관측 가능 시간이 짧아집니다. 금성이 가장 밝을 때는 최대 이각 전후로 한 달 정도입니다. 금성이 밝은 이유는 지구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반사율이 높은 두터운 대기층이 금성을 빽빽이 뒤덮고 있어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딱 최대 이각 때 보면 반달보다 더 부풀어 보이는데 이는 대기층이 빛을 산란시켜 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탐사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금성을 아열대 기후를 가진 지상 낙원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을 통해 흑체 복사 온도를 계산해보니 표면 온도가 섭씨 영상 27도 즉 300K 정도였으니 지상 낙원은 아예 상상도 해볼 수 없습니다. 금성의 두터운 대기가 폭발적 온실 효과를 일으킨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성 탐사의 역사는 인류가 금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깨져버리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대기량이 지구만큼 중량이 되면 이 정도면 물도 존재하고 식물과 미생물도 살 수 있고 인간도 많이 덥긴 하겠지만 맨몸으로 생존 가능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흑체 복사 온도를 통해 산술적으로 계산한 지구의 온도는 섭씨 영하 18도입니다. 튼튼한 온실 효과 덕분에 급성은 30도 이상 올라가 따뜻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메리너 계획 미국은 1962년 7월 22일과 8월 27일 금성 탐사선으로 메리너 1, 2호를 발사했습니다. 메리너 1호는 발사 직후 문제가 생겨 실패했지만 메리너 2호는 발사에 성공하여 동년 12월 14일 최초로 금성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탐사선이 적외선으로 행성 표면을 스캔한 결과 표면 온도가 섭씨 450도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4년 발사된 메리너 3, 4호는 금성이 아니라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것이며 1967년 금성 대기 조사를 위한 메리너 5호가 발사되었습니다. 1967년 소련의 베네라 4호 우주선이 금성 대기권으로 강하던 중 24km 상공에서 금성의 높은 대기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함으로써 금성의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같은 해에 미국도 메리너 5호 탐사선을 금성으로 접근 비행시켜서 탐사선이 금성 뒷면으로 통과할 때 나타나는 탐사선 전파 강도 변화를 측정해 금성 대기압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성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때가 냉전이었으므로 소련 과학자들은 베네라 4호가 금성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메리너 5호의 탐사 결과로 인해 드러난 사실로 베네라 4호가 금성 착륙에 성공한 게 아니라 금성 대기권 탐사에 성공했다고 결국 말을 바꿔야 했습니다. 베네라 계획 소련은 1961년부터 1984년까지 금성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라 1호부터 16호까지 탐사선을 보내 금성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1호, 2호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후 통신 작동 불능으로 실패해 베네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 1965년 11월 16일 발사된 베네라 3호가 약 4개월 만에 금성의 대기에 진입해 지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써 베네라 3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충돌시킨 물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 4호에서 6호까지 탐사선을 보내 대기를 측정하고 표면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70년 12월에 베네라 7호를 금성에 제대로 착륙시켜 23분간 자료를 수집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강하 속도가 60km/h로 빨라서 거의 지면에 박힐 정도였지만 다행히 고장이 나지 않고 무사히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표면에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했지만 불안정한 착지로 인하여 안테나의 방향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베네라 9호와 10호를 착륙시키고 나서야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라 11호와 12호는 둘 다 카메라 작동에 실패하였지만 12호는 110분 동안 생존하였고 번개로 의심되는 현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3월에 금성에 도착한 베네라 13호는 동체를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며 카메라 렌즈는 수정을 깎아서 만들고 액체 질소 냉각 시스템까지 탑재하여 금성의 열기를 견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예상 한계치는 30분 남짓이었으나 다행히 127분간 동작할 수 있었고 금성의 표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성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진 잔해 수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름 정도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사된 14호도 솔레아이트 현무암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16호와 15호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사되어 레이더 지도를 작성하였고 1985년 6월 베가 1호, 2호를 끝으로 베네라 프로젝트는 그렇게 종료됩니다. 베네라 D 계획 나사 안팎에서는 금성 탐사도 본격적으로 시도해보자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나사의 뉴 프론티어 프로그램 차기 미션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금성 탐사 컨셉 연구들은 모두 최종 후보에선 탈락했습니다. 다만 금성에 2대의 착륙선을 보내는 VICI 미션이 기술 보완 대상으로 지정되며 완전 취소가 아닌 일정 수준의 기술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탐사선을 만들어 한번 보내놓으면 몇 년씩 탐사가 가능한 화성과 달리 금성 지표면 탐사는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지 많은 돈을 들여도 탐사선이 표면에서 수시간 이상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입 자본 대비 연구 효율이 매우 나쁜데요. 착륙선이 아닌 궤도선을 만든다고 해도 두꺼운 금성 대기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금성의 겉부분만 대충 훑는 수준의 연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궤도선 제작도 태양 탐사 궤도선이나 목성 탐사 궤도선 계획에 밀려 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각국 우주국 입장에서 금성은 돈만 들고 과학적 성과는 별로 건져낼 게 없는 불모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차기 금성 지표면 탐사선 발사 계획은 러시아가 2026년 이후에나 발사할 베네라 D 착륙 탐사선 계획입니다. 추진체로는 앙가라 A5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발표에 따르면 2029년 11월 이전까지는 발사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나사에서 LLISSE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금성 탐사의 여지가 다시 부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의 환경에서 60일을 버티는 것을 목표로 탐사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나사가 직접 금성 탐사를 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의 신 베네라 계획에 협조하여 러시아가 발사체와 우주선을 만들고 나사가 LLISSE 탐사선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갈 듯합니다. 금성의 가혹한 환경 때문에 탐사선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카메라 탑재를 포기하고 오로지 센서만을 탑재하여 금성의 상황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결국 나사와 로스코스모스가 연합하여 베네라 D 계획이란 이름으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금성 탐사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탐사선은 나사에서 제작한 기구형 비행체와 로스코스모스에서 제작한 착륙선으로 구성되며 나사의 기구형 비행체가 로스코스모스에 착륙선을 내려보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사의 기구형 탐사선은 그나마 온도와 기압이 낮은 금성의 대기를 비행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긴 수명을 가질 수 있고, 로스코스모스의 착륙선은 기존의 베레나 계획에서 사용되었던 탐사선처럼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 표면에 직접 착륙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기에 제거되었던 카메라도 이때 다시 설치된다고 합니다. 과연 금성의 테라포밍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성의 테라포밍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지구와의 중력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며 한때는 실제로 지구와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그러한 환경은 태양풍에 의해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영상으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지구 밖 새로운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때 금성은 지구처럼 푸른 바다와 따뜻한 기후를 가진 행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탐사선들을 통해 본 금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 지옥 같은 행성을 지구처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 사실 금성 어딘가에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금성의 테라포밍 가능성과 생명체 존재 여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은 어떤 곳일까요? 금성, 태양계에서 두 번째 행성이자 밤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게 빛나는 천체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금성의 환경은 극악무도합니다. 평균 온도는 450도로 이 정도면 나비 녹을 정도입니다. 기압은 지구의 92배로 고밀도의 대기를 가집니다. 이는 지구 해수면 밑으로 800m 깊이의 압력과 같습니다.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하고 황산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왜 금성을 테라포밍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금성은 지구와 크기와 중력이 비슷하고 과거엔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테라포밍은 과연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금성을 지구처럼 바꿀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금성의 테라포밍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지구의 중력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며 한때는 실제로 지구와 환경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 옛날 태양풍에 의해 지구와 같은 환경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금성도 테라포밍이 가능한 행성이긴 하지만 화성에 비해 힘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성 테라포밍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첫째로 태양과 금성을 잇는 직선거리에 위치한 둘의 인력이 상쇄되는 곳인 제일라그랑주 포인트에 태양광 차단막을 설치하여 금성을 냉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성은 자기장이 약해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태양풍을 막지 않으면 테라포밍을 해봤자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금성의 자기장을 생성하게 할 방법도 있지만 금성의 자기장을 생성하게 하려면 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위성을 어디서 가져오는가입니다. 대략 목성의 유로파나 2호 정도의 크기여야만 자기장이 지구 정도로 생성되고 금성의 자전 속도 역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만을 생각한다면 수성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전 속도를 바꾸려면 거대한 크기의 소행성을 컨트롤하여 적절한 각도로 충돌시켜서 자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행성의 질량을 생각하면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충돌 후 최소 수십만 년은 행성이 불바다가 되어서 시간까지 조절 가능한 공상과학 수준의 기술력이 없으면 이 방법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태양빛을 가릴 만큼 커다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수시로 지나다니는 우주 천체들을 방어할 만한 강한 소재가 아직은 없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금성으로 물을 공급하여 뜨거운 금성을 식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매우 건조한 금성에 쏟아부을 엄청난 양의 물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공급하냐는 게 난관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 중 하나로 목성과 토성의 고리에 있는 얼음을 대량으로 수송에 쏟아붓는 방법과
목성이나 토성의 얼음으로 된 위성을 가져오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생물을 이용해 대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의 탐사 결과 금성의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은 어떨까요? 눈높이를 낮춰 만약 스타워즈의 베스핀과 같은 공중 도시를 지을 수 있다면 테라포밍 없이 금성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와 비교해보자면 기압은 지구 수준이며 온도도 40도에서 80도 수준입니다. 금성의 지표면이 아닌 공중에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지표면이 아닌 대기 중에 떠있는 도시를 만들어 거주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실제적인 프로젝트인 나사의 HAVOC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사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사 프로그램 중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사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금성 이주가 가능해지길 바라봅니다. 금성, 낙관적 시선 2014년 연구에 따르면 굳이 금성의 자전 속도를 빠르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금성의 자전 속도가 느려진 이유는 주로 두꺼운 대기에 의한 것인데 테라포밍 도중 어차피 대기를 지구와 비슷한 형태로 바꿀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자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가 지구 기준 116.751 밤낮으로 각각 58일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전히 느리긴 하지만 무려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오히려 금성의 자전 속도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은데 태양을 바라보는 면에 두터운 구름이 형성되어 행성의 반사율을 높여 표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섭씨 35도까지 올라가며 이 느린 자전 속도에 의해 계절이 발생합니다. 낮은 구름이 가득 차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밤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의 경계는 지구와 완벽하게 같은 환경과 굉장히 온화한 기후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금성은 충분히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표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두터운 대기의 상당 부분을 줄이고 물만 충분히 부어준다면 화성보다도 테라포밍이 쉬울 수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하여 금성에 자기장 형성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말하자면 지구는 표면 온도가 낮아 내부에 열이 방출되면서 대류가 발생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열이 내부에서만 머물러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이 식어버린 게 아닌 이상 금성도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비교해 현저히 약한 자기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금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 2020년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포스핀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핀은 지구에서 주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화학 반응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 연구에서 포스핀 검출이 오류일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금성의 대기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핀은 목성이나 토성과 같이 대부분이 수소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강력한 대기압을 가진 행성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행성들에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그런 대형 가스 행성들과 달리 수소도 풍부하지 않고 대기압도 충분히 높지 않습니다. 즉, 탐사선이 관측된 양 20ppb의 포스핀 가스가 금성에서 저절로 합성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구 역시도 금성과 비슷한 크기지만 지구상의 미생물들이 생물학적인 반응을 통해 포스핀을 합성해내서 대기 중 일정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금성의 대기 환경에서 포스핀을 합성해낼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거나 또는 지구상의 미생물과 유사한 것이 금성의 대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극단적인 온실 효과로 인해 최고 섭씨 482도입니다.
따라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다른 행성들과 위성들보다 낮습니다. 일단 금성의 지표와 대기에서는 유황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유황은 지구 생명체의 단백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구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포스핀 가스의 존재 가능성을 밝힌 연구팀도 이게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는 데 1년 이상 걸렸고, 그 이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계획되는 생명체 탐사 미션은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등을 우선시하고 있었으나, 금성 탐사 미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결과로 인해 금성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질지 기대해봅니다. 과거 한때 금성도 지구처럼 생명이 태어났으나 온실 효과가 진행되면서 지표면의 생물은 멸종하고 대기 중에 미생물이 변한 환경에 적응해서 대기 순환에 따라 흘러다니며 포스핀을 합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발견된 포스핀은 금성 대기층 중 상공 50km에서 60km 지점에 존재하며, 이곳은 섭씨 400도 90기압을 넘어서는 지표면과는 달리 대기압과 온도가 지구 표면과 매우 유사하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화학적 조성은 완전히 다르지만 비교적 호의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연구자들이 데이터만으로 실제 포스핀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충분하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구팀은 후속 작업으로 더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선을 확인하여 현재 검출된 신호가 실제 포스핀에서 온 것임을 추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검출된 양의 포스핀의 존재를 믿는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생명체에 의한 것이라는 추론의 회의적인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금성 지표면의 화산 활동으론 충분한 양을 합성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이때 계산의 기준이 된 2015년 연구에서보다는 실제 화산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할 것으로 학계의 의견이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핀 합성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생물들이 이를 통해 무슨 이익을 취하는지조차 가설 단계에 머문 상태입니다. 포스핀의 독성을 통해 경쟁 생물을 제거하는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 정도가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금성 테라포밍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중도시 계획 같은 방법을 통해 금성을 연구하고 거주하는 건 어쩌면 생각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우리가 아는 생명의 개념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성의 테라포밍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만약 지구가 지금의 안정된 궤도를 벗어나 우주를 떠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구가 태양계를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돈의 태양계. 태양계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의 과정들을 이론으로 정립했습니다. 정립된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천문학 및 물리학에서부터 지질학 및 행성과학까지 여러 학문 영역을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태양계 생성 이론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했지만 근대적 이론의 틀을 갖춘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초기 태양계 행성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궤도를 벗어나곤 했습니다. 1950년대에 우주시대가 열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계 행성이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태양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도전을 받음과 동시에 더욱 다듬어지게 됩니다. 지구로 전송된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 덕분에 사람들은 태양계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핵물리학의 발전은 항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켰고, 항성의 탄생 및 궁극적 최후에 관한 이론 수립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거대한 분자구름의 일부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붕괴한 질량 대부분은 중앙부에 집중되어 태양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물질은 행성, 위성,
소행성 및 다른 태양계 천체들을 형성하게 될 얇은 원반 모양의 원시 행성계 원반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과거에 더 많은 행성이 있었지만 일부는 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격렬하게 진화했습니다. 많은 위성은 자신들의 어머니 행성 주위에 형성되어 있던 가스 물질과 먼지에서 생겨났습니다. 반면 일부 위성들은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포획되거나 또는 천체끼리의 충돌로 생긴 파편이 뭉쳐서 생겨났습니다. 천체끼리의 충돌은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이어지는 현상이며 태양계의 진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성들의 궤도는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바뀌며 행성들끼리 서로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성의 이주 현상은 태양계 초기 진화 때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거나 거대한 떠돌이 행성이 태양계에 접근한다면 그 강한 중력으로 인해 지구의 궤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 이탈 시나리오. 영화 유랑지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태양계의 태양이 점점 확장하면서 적색 거성화되고 지구에 온갖 재해가 발생하면서 인류는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구 곳곳에 지하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곳에 행성 추진기를 건설하여 지구를 직접 항해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해 옮깁니다. 지구를 광속의 0.5%까지 가속한 다음에 1300년간 활주하고 마지막 700년 동안은 감속해서 4.37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계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류는 이곳에서 새로운 항성인 알파 센타우리를 공전하며 새로운 항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과연 실제로 지구를 태양의 궤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작은 천체인 소행성은 이처럼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원자력으로 구동하는 엔진을 발표합니다. 이 엔진을 로켓에 실어서 소행성으로 보낸 다음 엔진을 소행성에 고정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행성에 비해 지구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요? 영화 유랑지구의 설정에서는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 무려 10,000개의 엔진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목성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인 존 엘리엇은 17년 동안 지구가 목성 근처까지 이동하려면 초당 10km의 델타5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10km의 델타5의 힘을 얻으려면 엔진 하나당 무려 1조 1339억 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우리가 예상해 보고자 한다면 아폴로 계획에 사용되었던 세턴5 로켓의 1단 엔진인 F1 엔진의 추진력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세턴5 로켓의 F1 엔진은 인류가 만든 단일 노즐 액체 연료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고작 150파운드의 추진 정도밖에 내지 못합니다. 이 엔진의 추진력을 기준으로 지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려 16억 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지금 당장으로는 지구를 궤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계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가 알던 살기 좋은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구의 환경 변화.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대륙 전역에 빙하기가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대기마저 얼어붙습니다. 지구의 공기가 눈처럼 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구는 얼음 행성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태양의 빛마저 희미해지며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 그렇다면 과연 태양계를 이탈한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류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하에 특수 보호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곳에서 극소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심해의 열수구 근처나 땅속 깊은 곳에서는 미생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지구를 되살릴 방법. 지구의 환경에 따라 테라포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테라포밍은 지구의 대기 및 온도를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테라포밍을 통해 다시 지구의 환경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항성을 공전하지 않는 지구의 테라포밍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이 지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테라포밍으로 지구의 환경이 안정화되었다 하더라도 안정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영화 유랑지구에서처럼 충분한 기술이 있다면 지구를 새로운 항성계로 이동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이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죠.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면 생존이 극도로 어려워지지만 우리 인류는 기술과 지성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등 우주재해 속에서 과연 미래의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인류가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돌아다니며 한 달 가까이 촬영한 실제 영상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보이저호와 작별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5일 나사는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초장거리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2호에 긴급 절전 조치를 취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나사는 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했을까요? 나사는 1977년 8월 20일에 보이저 2호를, 9월 5일에는 보이저 1호를 발사했습니다. 1, 2호 모두 타이탄 3위 센타우르 로켓에 실려서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으며 보이저 2호가 보이저 1호보다 빨리 발사됩니다. 그 이유는 보이저 1호가 보이저 2호보다 먼저 목성과 토성에 도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발사되는 순서가 아닌 목성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예정일과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갈 탐사선의 1호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4대의 보이저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대를 발사한 이유는 서로 다른 항로로 목성형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탐사할 목적이었고 2호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하러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보이저 1호는 명왕성도 탐사 예정이었지만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탐사를 위해 탐사 후보에서 명왕성은 무효화되며 탐사가 취소됩니다. 보이저호의 위기. 보이저는 50년 가까이 우주를 항해하면서 여러 위기들을 겪었는데 지금의 보이저호가 있기까지는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어 11호의 역할이 큽니다.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어 11호의 실패와 성공이 없었다면 지금의 보이저호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이어니어 10호의 경험은 보이저 계획이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파이어니어 10호가 최초로 목성을 방문했는데 목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이 너무 강력해서 파이어니어 10호의 기계 장치들이 고장 나버립니다. 컴퓨터는 이상 명령어를 뿜어냈고 사진들은 일부 소실됐는데요. 파이어니어 10호의 경험을 토대로 이후 발사되는 탐사선들은 강력한 방사능 방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목성을 처음으로 방문한 탐사선이 보이저가 됐다면 이후 이루어진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탐사도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파이어니어 10호가 최초로 스윙바이에 성공함으로써 중력도움 개념을 증명해냅니다. 보이저호는 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어니어 11호가 만약 실패했다면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이나 해왕성으로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원래 계획대로 중력 도움을 받으려면 토성의 고리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파이어니어 11호가 보이저 1, 2호보다 먼저 토성에 접근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더욱 원대한 계획인 보이저를 잃게 되는 모험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니어 11호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보이저의 이동 경로를 사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어니어 11호가 토성의 고리면을 통과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토성 고리에 있는 입자가 파이어니어 탐사선을 손상시킨다면 보이저의 궤도를 수정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토성의 고리와 더 멀어지는 경로로
보이저 2호의 궤도가 변경되었다면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이어니어 11호는 보이저 2호의 이동 경로 사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보이저 2호는 무사히 토성을 스윙바이한 뒤 천왕성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또 있었는데요. 토성 탐사를 마치고 갑자기 보이저 2호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왕성과 해왕성의 근접 촬영 사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아내 카메라를 복구시키는데 성공했고 덕분에 천왕성과 해왕성의 근접 촬영 사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이유는 윤활유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카메라 작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리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는데 보이저호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 통신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는 급히 심우주 통신망 개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천왕성에 접근하기 1년 전인 1985년에 지상에 있는 심우주 통신망의 접시 안테나를 64m에서 70m 사양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끝마쳤고 토성에서 천왕성으로 넘어가는 동안 보이저 2호는 이미지 압축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천왕성 탐사를 마치고 해왕성을 향해 날아갈 땐 복수의 안테나가 잡은 신호를 하나의 안테나에서 강력한 신호로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갈 땐 미국, 호주, 스페인의 심우주 통신망 안테나가 모두 보이저 2호를 향했고 보이저 2호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지구에 있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들이 보이저 2호 방향으로 고개를 틀고 신호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알뜰살뜰 시간을 아껴 찰나의 탐사 기간 동안 지구에선 많은 해왕성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돌아다니며 한 달 가까이 촬영한 실제 영상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저호는 지금까지 열심히 항해를 해나갔지만 이번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초장거리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에 긴급 절전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나사는 관측 기기의 전원을 잇따라 끄는 방법으로 전기를 아껴 수명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보이저호의 노후화로 인해 셧다운을 진행하였고 이르면 2030년까지 운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사는 보이저 1호에서 우주방사선 하위 시스템인 CRS를 현지 시각으로 2025년 2월 25일에 껐으며 3월 24일에는 보이저 2호에서 저에너지 하전 입자 분석기인 LECP 작동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보이저 1호 그리고 2호에는 플루토늄 238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인 RTG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RTG 발전 능력이 매년 떨어지면서 나사는 1990년대부터 중요성이 낮은 관측 기기를 대체로 수년에 한 번씩 작동이 정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RTG가 더욱 약해지면서 이번에는 작동을 멈춰야 할 기기가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생겨 보이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사는 왜 이토록 보이저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까요? 나사가 보이저 2호를 사력을 다해 지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인공물로 먼 우주의 신비를 탐사하기에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이저는 태양계 밖 우주 환경을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이저호는 지구에서 전파를 쏘면 보이저 1호에는 23시간, 2호에는 19시간 30분이 걸려야 닿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 우주를 항해하는 만큼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다른 탐사선에는 없는 특별한 장치가 붙어 있는데 보이저호를 발견할지 모를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를 소개하는 골든 레코드입니다. 구리에 금을 입힌 지름 30의 원형 기록 장치인 골든 레코드에는 음악 27곡, 인류의 일상을 담은 사진 115장,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55개국의 인사말이 실렸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세계적인 천문학자이며 과학기술 대중화에 매진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들을 감수하며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던 보이저호가 점점 기능을 상실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수년 뒤 보이저와의 교신이 끊겨도 보이저는 계속해서 끝도 없이 펼쳐진 먼 우주를 항해할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앞으로 16,700년 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4.2광년 거리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3,600년 후에는 보이저 2호가 이 별을 통과하는데요. 그 뒤에도 두 우주선은 수백만 년 동안 은하계를 계속 떠돌 것이라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이저호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은 전해주지 못하겠지만 어쩌면 외계 지적 생명체들에게 발견되어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혹시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우호적일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나사는 지난 2025년 4월 8일 오전 10시 4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발사장에서 소유즈 MS-27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조니김 우주비행사와 로스코스모스 소속 세르게이 리자코프와 그리고 알렉세이 주브리츠키가 탑승하였습니다. 조니김은 해군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특수부대 훈련의 경험이 극한의 우주비행사 훈련을 견딜 수 있게 한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유즈 우주선은 무게가 14만 파운드, 약 6만 3천 kg으로 보호덮개 안에 우주선과 2.1A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4개의 액체 엔진 추진체가 약 1분 58초 동안 작동한 후 분리됩니다. 첫 단계의 핵심 엔진은 2단계로 작동하며 약 4분 57초까지 연소됩니다. 3단계 엔진은 2단계 분리 전에 점화되어 안전하게 운용되며 비행 8분 46초까지 작동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해 있는 추진 모듈에는 산소 저장 탱크와 주 엔진, 자세 제어 추력기, 통신 및 제어 장비 등이 탑재해 있습니다. 이 모듈의 추진 부분은 우주정거장과의 화합 및 임무 종료 시 감속과 기동을 포함한 모든 궤도 가동을 처리합니다. 2개의 태양 전지판은 추진 모듈 본체에 장착되어 약 10.7m로 펼쳐집니다. 이 추진 모듈은 곧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합니다. 이들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8개월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익스페디션 임무라고 합니다. 이는 우주정거장에 6개월에서 8개월간 머물면서 여러 과학 실험을 진행하거나 우주정거장의 점검을 도맡는 것입니다. 우주정거장은 200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약 25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ISS라고도 합니다. 무게는 420톤, 길이 108.5m, 폭 72.8m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큰 우주비행체이자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고도 약 400km, 지구 저궤도를 7.5km/s, 시속 약 27,000km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우주 구조물의 운전 운항은 로스코스모스가 맡고 있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1년에 10여 차례 프로그레스의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동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공 400km, 지구 저궤도를 7.5km/s, 시속 약 27,000km라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ISS는 상공 400km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데 이론상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마찰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한 달에 한 번 러시아 모듈의 로켓 엔진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소유즈 MS-27 소유즈 우주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주선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주선 중 하나입니다. 소유즈 우주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도 소유즈 우주선을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19일 지구로의 귀환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 탑승한 소유즈 귀환선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의 평원 지역에 탄도 재진입으로 귀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에 준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소유즈 우주선은 소련,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으로 1968년 10월 26일 첫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한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소유즈는 원래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소련의 유인달 착륙 계획 중 우주선 부사령선, 기계선, 달 착륙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유즈의 선행 프로젝트 혹은 테스트 프로젝트가 존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부로 구성된 소유즈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소련의 달 착륙 모듈이 개발되기 전, 소련은 소유즈의 사령선과 기계선에 해당하는 두 모듈을 먼저 우주로 보내 테스트했고, 이를 존드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존드 계획은 원래 소유즈와 무관한 행성 탐사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초창기 존드 1호, 2호, 3호는 소유즈와 전혀 무관한 디자인의 행성 탐사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소유즈의 사령선과 기계선을 얹어 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결국 미국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실 소련은 존드라고 명명된 것 말고도 코스모스 프로젝트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소유즈의 테스트 비행을 실시했는데 이 중 성공한 것은 나중에 존드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폴로와 소유즈의 도킹 시도 1972년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우주선인 아폴로와 소유즈가 우주에서 도킹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냉전 상황상 두 국가의 관계는 앙숙이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하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주정거장 운용을 위한 기술 축적의 의도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은 이를 위해 도킹 베이의 규격을 맞추었고 여러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1975년 7월 15일 각각 케네디 우주센터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한 소유즈와 아폴로는 7월 17일 지구 궤도상에서 도킹에 성공했고 19일 각각 도킹을 해제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아폴로는 순수 산소였고 소유즈는 지상과 같은 상태의 혼합 공기여서 이로 인한 잠수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킹 어댑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도킹 후 잠시 대기했다가 상대편으로 건너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아폴로의 마지막 비행이었지만 소유즈는 계속 개량되어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아폴로의 부피가 커 더 편할 것 같지만 실제 아폴로는 앞부분의 사령선만 거주 공간이고 나머지는 기계선인 것에 비해 소유즈는 궤도선과 귀환선이 전부 거주 공간이라 궤도상에선 소유즈가 더 넓고 안락합니다. 궤도 수송선으로 설계된 소유즈와 달리 달 탐사를 위해 거주성을 희생한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달 착륙 미션에서는 착륙선과 도킹해서 가므로 달 착륙 전까지는 꽤 넓은 공간이 있었으며 아무래도 사령선의 덩치가 있다 보니 내부에는 서 있어도 될 만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귀환할 땐 기계선만 분리해 그대로 진입하는 아폴로 사령선과 달리 소유즈는 궤도선을 분리하고 귀환선만 재진입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3명이 바짝 붙어 앉아야 할 정도로 좁아집니다. 따라서 아폴로와 소유즈를 비롯 짐을 많이 가지고 가야 하는 미션에서는 좌석 하나를 비워 짐을 싣고 2명만 타고 가야 했습니다. 나사에서는 존슨 우주센터 소유즈 담당자인 마크 보먼의 2016년 업그레이드 버전인 소유즈 MS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소유즈 개발 초기에는 궤도선이 없는 경량 버전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존드입니다. 소유즈 우주선은 원래 달 착륙 우주선으로 개발되었고 아폴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즈의 기계선과 귀환선과 달 착륙선은 아폴로의 기계선과 사령선과 달 착륙선이 서로 매칭이 됩니다. 다만 소련은 미국에 비해 대형 로켓 개발이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소유즈는 아폴로에 비해 매우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야만 N1 로켓이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유즈 귀환선에는 3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아폴로보다 지름이 훨씬 작은 원통 안에 3명이 구겨 들어가 앉아야 해서 가장자리에 앉은 2명은 바른 자세로 앉지 못했고 허리가 휘어진 자세로 앉아야 했습니다. 달 착륙선 모듈 역시 미국에 비해 매우 작은 1인승이었고
때문에 한 명만 달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 3명이 작은 선체 안에서 거의 몸을 맞대며 포개어 앉아야 했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을 수 없었으며 선내에서 생활복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주비행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제발 우주복을 입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이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결국 소유즈 11호의 전원 사망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우주선의 압력 밸브가 열린 것이었는데 만약 여합복을 입고 있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이후 소유즈 우주선은 한동안 2인승으로만 운영됩니다. 소유즈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주왕복선에 비해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간단하고 탑승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유즈는 탑승 인원이 3명 이내로 작은 숫자인 반면 우주왕복선은 6명에서 8명 수준으로 소유즈의 2배에 이릅니다. 또 소유즈는 이륙 시 문제가 발생하면 탈출 장치가 작동하지만 우주왕복선은 탈출 장치가 없습니다. 소유즈는 추가적인 개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검증된 신뢰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얻었습니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소유즈와 같은 최첨단 유인 우주선이 개발되어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 우주의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